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통장에 돈이 있어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래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돈이 없어서 불안한 날도 있지만 어떤 때는 돈이 있는데도 더 불안합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남은 집에서 불을 끄고 누워 있으면 낮에는 괜찮았던 생각들이 밤이 되어서야 하나씩 고개를 듭니다. 혹시 이 돈을 잘못 건드리면 어떡하지? 자식에게 줬다가 내가 아플 때 모자라면 어떡하지? 누가 속이려 들면 나는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렇게 통장 잔액은 그대로인데 마음의 잔액부터 줄어듭니다. 이대로 아무 준비 없이 시간이 지나가면 평생 모은 돈이 마지막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 사이의 상처와 두려움을 키우는 이유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그곳의 현재 시간이 몇 시인지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서울인지 부산인지 작은 도시인지 먼 외국인지 알 수 없지만 비슷한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서로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소음이 필요하다면 선풍기를 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돈은 사람이 멀쩡할 때보다 사람이 흔들릴 때 본색을 드러냅니다. 저는 올해 69된 한정숙입니다. 경기도의 한 작은 도시에서 혼자 산 지 어느덧 3년째입니다. 남편이 떠난 뒤 처음에는 외로운 것이 가장 힘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외로움 못지않게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은 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불안이었습니다. 남편 병원비를 정리하고 보험금을 받고 살던 집도 조금 작은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손에 남은 돈이 2억 1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누군가는 그 정도면 노후 걱정이 없겠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이제 적어도 돈 때문에 자식 눈치 볼 일은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이 생기고 나서부터 밤잠이 줄었습니다. 서랍 속 통장을 확인하고도 침대에 누우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문을 제대로 잠갔나? 도장은 어디에 두었지? 통장은 5개인데 어느 통장이 언제 만기였더라? 텔레비전에서 금리가 올랐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지금 옮겨야 하나 싶었고, 반대로 어떤 노인이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뉴스가 나오면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젊을 때는 돈이 생기면 할 일이 많았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도 내야 했고 전세금도 올려줘야 했고 남편 차를 고쳐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돈마다 갈 곳이 있었지요. 그런데 늙어서 생긴 목돈은 갈 곳이 분명하지 않으니 오히려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가끔 딸 미연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다 휴대폰으로 하는 세상이야. 폰뱅킹도 하나 깔아. 내가 해줄게. 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선뜻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몇 번으로 큰 돈이 움직인다는 것이 편리하게 느껴지기보다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아들 동혁이는 또 다른 말을 했습니다. 엄마, 그냥 은행에 두면 돈이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즘 예금이자가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그 말을 들으면 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은행에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기예금 만기가 되어 찾아가면 젊은 직원이 여러 상품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다느니, 요즘 사람들이 많이 가입한다느니,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다느니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꼭 물어보는 말은 하나였습니다. 원금은 보장됩니까? 그러면 직원의 말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설명서 글씨가 갑자기 더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돋보기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젊었을 때라면 조금 손해를 봐도 다시 벌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지금 제게 1년은 젊은 사람의 1년과 같지 않았습니다. 늙어서 무서운 것은 손해 자체가 아닙니다. 다시 만회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나니 괜히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평생 아끼고 저축하며 살았는데 정작 모아놓고 나니 그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는 배운 적이 없었던 겁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더 심했습니다. 돈 이야기는 대부분 남편이 알아서 했습니다. 어느 은행에 무슨 통장이 있는지도 자세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고 세상을 떠난 뒤 저는 몇 달 동안 서류 봉투를 들고 은행과 관공서를 돌아다녔습니다. 가족 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상속 관련 서류, 40년을 같이 살며 함께 번 돈인데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로 어느 날 갑자기 손도 못 대는 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돈은 통장에 있다고 내 돈이 아닙니다. 내가 정신이 멀쩡하고 필요한 서류가 있고 돈을 움직일 힘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내 돈입니다. 그 경험 때문인지 저는 돈 이야기가 나오면 더 예민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창 한 명이 사위 친구라는 사람에게 목돈을 맡겼다가 연락이 끊겼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벽 2시가 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도 아닌데 가슴이 뛰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통장을 넣어둔 서랍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 5개와 도장 3개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걸 지키느라 먼저 병들겠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돈이 사람을 지켜주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돈을 지키느라 하루를 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정기예금 만기 때문에 은행에 갔던 어느 날 옆 창구에서 이상한 말이 들려왔습니다. 이 돈을요, 내가 쉽게 못 찾아가게 좀 막아주시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직원이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본인 예금인데 본인이 못 찾으시게 해달라는 말씀이세요? 그 노인은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나한테서 이 돈을 좀 지켜달란 말이요.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한마디가 그날 이후 제 2억 1천만 원의 자리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은행을 나서려던 그 노인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지팡이를 짚는 모습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봤을까 한참 생각하다가 그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기억이 났습니다. 30년도 더 전 우리가 살던 동네를 돌던 집배원 아저씨였습니다. 장마철이면 편지는 비닐에 몇 겹씩 싸서 뽀송하게 건네면서 정작 본인 어깨는 흠뻑 젖어 있던 사람이지요. 제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혹시 예전에 대추나무집 근처 배달 다니시지 않으셨어요? 노인은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습니다. 대추나무집 새댁 아니요. 저도 웃음이 터졌습니다. 새댁이라니요. 제가 벌써 69인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 한마디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남편도 살아있었고 아이들도 어렸고 통장 잔고보다 하루 밥상이 더 중요했던 시절이 한순간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노인의 이름은 조병석이었습니다. 올해 73.
우체국에서 거의 40년을 일하고 퇴직한 뒤 13년째라고 했습니다. 부인은 10년 전에 먼저 떠났고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마침 점심때라 그는 근처 국밥집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은행에서 고민만 하면 배고파서 더 큰 실수하오. 밥부터 먹읍시다. 단골집인지 문을 열자마자 사장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같은 걸로 드릴까요? 말도 끝나기 전에 국밥 2그릇이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계산대 옆에는 오래된 공책 하나가 걸려 있었고 조병석 어르신은 지나가면서 거기에 무언가 표시를 했습니다. 제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냥 밥값 장부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저는 가방에서 은행 직원에게 받은 상품 안내서를 꺼냈습니다. 수익률이 예금보다 높다는 이 장기간 두면 괜찮다는 이 설명을 들었지만 하나도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털어놨습니다. 조병석 어르신은 안경을 코끝까지 내려 문서를 한참 읽었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접어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정숙 씨 돈 불려주는 종이가 아니라 직원 실적 올려주는 종이일 수도 있어. 그 말이 얼마나 시원하던지 저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그는 곧 표정을 가라앉혔습니다. 젊을 때는 돈을 불리는 게 중요하지. 실패해도 다시 벌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 나이에는 순서가 달라져야 해요. 불릴 자리보다 먼저 앉힐 자리를 정해야 하오.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가 숟가락으로 식탁 가장자리를 2번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나는 돈마다 자리를 정해놨어요. 아무 돈이나 한데 섞어놓지 않소. 첫 번째 자리는 아주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통장. 그는 매달 연금이 들어오는 계좌와 정기예금에서 받는 월 이자를 한 통장으로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내 월급이라고 불러요. 사장도 나고 직원도 나요. 25일이면 연금 들어오고 이자도 들어오지. 그러면 그 돈으로 한 달 사는 거요. 제가 물었습니다. 원금은 안 건드리세요. 웬만하면 안 건드리지. 그러니까 통장 잔액을 볼 때마다 이번 달 얼마를 써도 되는지 헷갈리지 않아요. 그는 젊었을 때와 늙었을 때 돈을 쓰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젊어서는 내일 벌 것을 믿고 오늘 쓰지만 나이가 들면 가진 것을 줄여가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작은 지출 하나에도 죄책감이 붙는다는 겁니다. 목욕탕 전기권을 끊으면서도 아깝고 친구와 국밥 한 그릇 먹으면서도 집에서 먹으면 몇천 원 아낄 텐데 싶고 손주가 왔을 때 10,000원 한 장을 쥐어주고도 괜히 많이 줬나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혼자 산 세월을 돌아보니 옷 한 벌 제대로 산 것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봄꽃 구경을 가자고 해도 교통비와 밥값부터 계산했고 동네 노래교실에서 한 달 회비가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노래냐며 돌아섰습니다. 조병석 어르신이 그런 제 마음을 읽은 것처럼 말했습니다. 평생 우리는 아끼는 법만 배웠어요. 그런데 사람이 늙으면 쓰는 법도 배워야 해요. 저는 그 말을 수첩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는 국밥 한 숟갈을 뜨고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기로 나하고 약속했어요. 밥값도 거기서 나가고 목욕값도 나가고 친구 만나 차 한잔 마시는 돈도 거기서 나가요. 정해둔 범위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지. 돈을 무작정 쓰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쓸 돈과 지킬 돈을 섞지 않으니 쓸 때 덜 불안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구석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통장 안의 모든 돈을 똑같이 귀한 돈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밥값도 10년 뒤, 병원비도 갑자기 필요할 비상금도 전부 같은 통장 속 숫자로 보았으니 무엇 하나 편하게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람은 돈이 부족해서만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돈의 역할이 뒤섞여 있을 때도 불안합니다. 방에 있는 물건도 제자리가 없으면 찾을 때마다 뒤집어 엎게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노후의 생활비를 남는 돈에서 조금씩 꺼내 쓰는 것이 아니라 매달 내가 나에게 주는 월급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족연금이 매달 58만 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정기예금 일부를 월 이자 방식으로 바꾸면 많지는 않아도 일정한 돈이 더해질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계산기 버튼을 누르면서 마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돈은 줄어드는 돈이 아니라 내가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 정해놓은 돈이라고 생각하니 같은 액수도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조병석 어르신이 마지막 깍두기 한 조각을 집으며 말했습니다. 돈은 쌓여있다고 사람을 살게 하는 게 아니요. 필요한 날 나와서 제 몫을 해야 돈이지. 그 말은 오래 남았습니다. 죽을 때 통장에 얼마를 남겼느냐보다 살아있는 동안 그 돈이 내 하루를 얼마나 편안하게 했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날 처음 해보았습니다. 저는 수첩 첫 줄에 크게 적었습니다. 오늘 통장 살아있는 오늘을 위한 돈. 그리고 그 글자를 한참 내려다 보았습니다. 평생 돈을 지키는 것만 생각했던 사람이 처음으로 돈에게 할 일을 하나 맡긴 날이었습니다. 국밥집에서 첫 번째 자리를 접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를 알면 그 다음이 더 궁금해집니다. 저는 수첩을 덮지 못한 채 조병석 어르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오늘 통장 말고 나머지 돈은 어디에 두세요? 어르신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돈은 한 곳에 몰아놓지 않아요. 돈도 너무 붙여 앉혀놓으면 사고가 날 때 같이 넘어지거든. 그는 은행 3곳에 정기예금을 나눠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금액도 비슷하게 나누고 만기 날짜는 일부러 서로 다르게 해두었습니다. 하나는 봄, 하나는 가을, 나머지 하나는 그 다음 봄. 저는 처음에는 그게 더 귀찮아 보였습니다. 은행을 3군데나 다니면 힘들지 않으세요? 그가 웃었습니다. 힘들라고 그러는 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돈을 편하게 쓰려고 은행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은 돈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편한 게 좋았지. 빨리 보내고 빨리 찾고 어디서든 돈을 움직일 수 있으면 좋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너무 편한 돈이 오히려 무섭더라고. 그는 만기가 한꺼번에 돌아오는 것도 피한다고 했습니다. 큰 돈이 한나란시에 풀리면 마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정기예금 하나가 만기가 되면 그때 금리를 보고 다시 넣습니다. 나머지 돈은 그대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의 판단 실수로 전체 돈을 건드릴 일이 줄어듭니다. 돈이 한꺼번에 내 앞에 서면 사람이 괜히 큰 결정을 하게 돼요. 한 1,000만 원 있을 때 안 하던 일을 1억이 보이면 해보고 싶어지는 게 사람이요. 그 말이 참 현실적이었습니다. 저도 예금 만기가 돌아온 날이면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상품 설명을 끝까지 듣곤 했습니다. 통장에 큰 숫자가 찍혀 있으니 괜히 더 나은 데가 있을 것 같고 그냥 다시 예금에 넣으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 마음은 돈의 액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은 돈 앞에서는 조심하던 사람도 큰 돈이 한꺼번에 눈앞에 놓이면 자신이 갑자기 돈을 잘 아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위험한 겁니다. 조병석 어르신은 더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목돈 통장에는 빗장을 걸어놨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는 인터넷 뱅킹을 아예 만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하루에 찾을 수 있는 금액도 아주 낮게 줄였습니다. 큰 돈을 이체할 일이 생겨도 바로 넘어가지 않도록 지연 이체를 신청해 두었습니다. 큰 돈을 옮기려면 결국 신분증을 챙겨 은행 창구까지 직접 가야 했습니다. 저는 답답하다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어떡해요? 그가 제 얼굴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숙 씨, 우리 나이에 몇 천만 원이 오늘 밤 당장 필요한 일이 얼마나 있겠소? 생각해보니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급하다고 재촉하는 돈에는 한번 의심부터 해봐야 해요. 사흘 기다린다고 상하는 돈은 별로 없지만 3분 만에 보내서 사라지는 돈은 많아요. 그 말은 며칠 뒤 제 목숨줄 같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9시가 조금 넘어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엄마, 나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컴퓨터로 보내. 급한 일이 생겼어. 300만 원만 먼저 이 계좌로 보내줘. 이따가 설명할게. 보낸 사람은 분명 아들 동혁이처럼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침 그 무렵 아들이 가게 문제로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의심보다 걱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손은 벌써 휴대폰을 잡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딸이 만들어준 폰뱅킹으로 바로 보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르신의 말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급한 돈에는 거짓말이 붙어 있을 수 있다는 말. 저는 이체하는 대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자 동혁이가 평소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엄마,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제가 문자 이야기를 하자 아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문자요? 저 그런 거 안 보냈는데요. 등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문자를 다시 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아들이 쓰지 않는 말투도 있었고 낯선 계좌번호도 적혀 있었습니다. 돈을 보내기 전에 볼 수 있었던 것들이 마음이 급해지자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저는 오래도록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사기꾼이 무서웠던 것이 아닙니다. 아들 걱정이라는 단 한마디만 건드리면 제 판단이 이렇게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만 속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걱정하는 자기 마음 때문에도 속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키려면 사기 수법을 전부 외우는 것보다 내 마음이 급해지는 순간 돈이 바로 움직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다음 날 은행으로 갔습니다. 이체 한도를 낮추고 큰 돈이 바로 넘어가지 않도록 설정을 바꾸었습니다. 직원이 불편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지만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불편해야 할 돈도 있더라고요. 은행을 나오며 조금 우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니 스스로에게 작은 문 하나를 달아놓는 것도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모든 문을 잠그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야 할 돈은 편하게 쓰되 평생 다시 벌기 어려운 돈만큼은 내 순간적인 두려움과 욕심에서도 한 걸음 떨어뜨려 놓는 것. 그게 조병석 어르신이 말한 2번째 자리였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니 저는 조병석 어르신이 왜 돈을 쉽게 움직이지 못하게 해두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기꾼처럼 낯선 사람이 내 돈을 노리는 일보다 더 어려운 순간은
가까운 사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 찾아옵니다. 그해 10월 첫째 일요일이었습니다. 큰아들 동혁이가 사과 한 상자를 들고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얼굴을 보니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손주들 이야기부터 꺼냈을 텐데 그날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까지 끝난 뒤에야 거실 소파에 앉아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가게를 옮겨야 할 것 같아요. 동혁이는 치킨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시작할 때는 장사가 제법 괜찮았지만 배달 수수료가 올라가고 월세까지 부담이 커지면서 남는 돈이 점점 줄었다고 했습니다. 본사에서 목 좋은 자리를 하나 소개해 줬는데 보증금과 시설비를 합치니 5천만 원이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 보름까지 계약금 넣어야 해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아들이 제 눈을 보지 못한 채 덧붙였습니다. 엄마, 어차피 나중에 저희한테 주실 돈이잖아요. 지금 주시면 안 돼요. 지금이 저한테는 제일 필요해요. 그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미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40이 넘은 자식도 힘들어하는 얼굴을 보면 어느새 어린아이로 보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제 손을 꽉 잡던 모습도 떠오르고 군대 가던 날 애써 웃던 얼굴도 떠오릅니다.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통장 숫자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2억 1천만 원 중에서 5천만 원을 주면 1억 6천만 원 정도가 남는다. 그래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다른 생각이 뒤따랐습니다. 내가 아프면 병원비가 오래 들면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면 그 돈이 없어도 나는 끝까지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겨우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조금 생각해보자.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는 그 돈 깔고 앉아서 뭐 하시려고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동안 평생 자식에게 아끼지 않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돈 이야기가 나오니 제가 욕심 많은 늙은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큰 소리로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크게 들렸습니다. 거실에는 가져온 사과 상자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딸 미연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절대 주지 마. 오빠가 이미 이야기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가게 지금 5천 넣는다고 살아나는 거 아니야. 엄마 돈까지 들어가면 나중에 더 큰일 나. 딸 말도 틀렸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듣고 있으니 이번에는 아들 편을 들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너는 네 오빠 사정 다 알고. 그런 말을 하니 제가 조금 날카롭게 말하자 딸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나중에 돈 없다고 우리한테 손 벌리면 그건 어떡하려고 그래. 전화를 끊고 나니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손주 사진이 매일 올라오던 가족 단체방도 며칠 동안 잠잠했습니다. 사진이 올라오면 누구보다 먼저 하트를 누르던 제가 그 작은 화면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그제야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2억 1천만 원이 저를 든든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그 돈이 자식 둘 사이에 세워진 담처럼 느껴졌습니다. 돈은 사람을 지켜주기도 하지만 자리가 정해지지 않은 돈은 사람 관계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돈을 주면 사랑을 증명한다고 생각하기 쉽고 자식은 부모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지 않으면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과 돈을 같은 저울에 올려놓는 순간부터 관계는 쉽게 무거워집니다. 저는 사흘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넷째 날 아침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조병석 어르신은 제 얼굴만 보더니 평소처럼 농담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들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자 한참 동안 깍두기 국물만 숟가락으로 떠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물었습니다. 5천만 원을 주면 아들 가게가 삽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안 주면 가게가 망합니까? 그것도 몰랐습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답하면 안 돼요. 제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큰돈을 움직이는 건 결정이 아니라 도박이요. 그 말이 아프게 들렸습니다. 어르신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숫자만 듣지 말고 직접 가게를 보라고 했습니다. 낮에 손님이 얼마나 오는지, 아들이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 돈을 넣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제 눈으로 확인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아들 가게 근처로 갔습니다. 길 건너 카페 창가에 앉아 1시간 넘게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점심시간인데 빈 테이블이 많았습니다. 동혁이는 주방에서 닭을 튀기다가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헬멧을 쓰고 뛰어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카운터에 앉아 전단지를 접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돈을 당장 꺼내주고 싶은 마음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저 나이 때 우리 부부도 저렇게 살았습니다. 누가 목돈 하나 내밀어줬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고마웠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5천만 원을 준다고 해서 이 가게의 문제가 정말 해결되는 것일까? 돈을 주는 것이 아들을 돕는 것인지 아니면 잠시 어려움을 가려주는 것인지 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 뒤 아들 가게 구석자리에 마주 앉아 말했습니다. 동혁아, 엄마가 네 돈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다. 아들이 가만히 저를 보았습니다. 엄마 돈도 아직 어디에 쓸 돈인지 자리를 다 못 정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쓸 돈 아플 때 쓸 돈. 정말 남으면 너희에게 줄 돈을 먼저 나눠놓고 싶다. 아들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돈에도 자리가 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는 것 같다. 이제야 배우고 있어. 한 달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서운한 얼굴이었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저를 바래다 줬습니다. 그날 아들의 등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식에게 돈을 안 주는 것이 반드시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고 돈을 주는 것이 반드시 사랑인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좋은 부모처럼 보이는 결정이 아니라 나와 자식 모두가 나중에 원망하지 않을 결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게 돈의 자리를 정한다는 말은 단순히 통장을 나누는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 어디서부터는 자식이 자기 삶을 책임지게 둘 것인지 정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가 있어야 사랑도 오래 간다는 것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돈 이야기를 나눈 뒤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풀리지 않는 것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정신이 멀쩡할 때야 통장을 나누고 이체 한도를 낮추고 어디에 얼마를 둘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때는 내 돈이 정말 나를 위해 움직여줄 수 있을까? 그 질문을 조병석 어르신에게 꺼낸 것은 복지관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지팡이 끝으로 보도블록을 천천히 짚으며 걷다가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정숙 씨가 내일 쓰러져서 말을 못하게 되면 그 2억 1천만 원은 누구 돈이 될 것 같소? 저는 당연한 듯 대답했습니다. 자식들 돈이 되겠지요.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무도 마음대로 못 쓰는 돈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돈이 있는데도 못 쓴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어르신은 몇 걸음 더 걷다가 3년 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오른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잠이 덜 깬 줄 알았지만 몇 걸음도 못 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전화기까지 기어가 아들에게 연락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중환자실이었다고 했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신이 돌아왔을 때 침대 곁에는 아들 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말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시술비와 검사비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했는데 아버지 통장에 돈이 충분히 있어도 꺼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은행에 갔더니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다더군. 가족인데도요, 가족이어도 안 되는 일이 있지. 내가 의식이 없는데 위임장을 어떻게 쓰겠소. 결국 아들은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병원비를 먼저 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던 어르신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평생 남한테 돈 빌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아껴 살았는데 정작 내가 쓰러지니까 내 병원비 때문에 아들이 빚을 냈어요. 그 순간 저는 남편이 쓰러졌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응급실 앞 의자에 앉아 서류가 하나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은행 창구에서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몇 번이나 돌아섰던 날들이 생각났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것도 서럽지만 돈이 있는데도 손을 못 대는 것은 또 다른 종류의 서러움이었습니다. 어르신은 퇴원한 뒤부터 그런 상황을 다시는 만들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가족이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방법도 알아보았지만 절차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도 많고 시간이 걸렸고 가족들 의견이 엇갈리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은행을 찾아가 오래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목돈을 따로 떼어두었습니다. 자신이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면 그 돈이 병원비와 요양비 같은 정해진 목적에 쓰이도록 미리 계약해두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그것을 세 번째 자리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5천만 원을 그쪽에 앉혀놨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내가 오래 아프면 그 돈이 제일 먼저 필요할 테니까. 저는 수수료가 아깝지 않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조금 아깝지. 그런데 정신이 멀쩡할 때 정해놓은 뜻이 내가 정신을 잃은 뒤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건강할 때에 나만 생각하고 돈을 관리합니다. 내가 직접 은행에 갈 수 있고 비밀번호를 기억할 수 있고 서류를 읽을 수 있다는 전제 안에서 모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노후에 정말 필요한 준비는 내가 가장 약해졌을 때도 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르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 있지 않소? 나는 그 말이 무서웠어요. 그 말에는 자식을 못 믿는다는 뜻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밤새 병실을 지키고 회사에서 눈치를 보고 자기 생활비를 줄여 간병비를 내기 시작하면 사랑이 지쳐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 마음은 사랑만으로 버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래 아픈 가족을 돌보다 보면 미안함과 짜증이 한 방에 같이 들어옵니다. 돈 이야기가 섞이면 형제끼리 누가 더 냈느냐, 왜 나만 시간을 쓰느냐는 말도 나오기 쉽습니다. 그 뒤에 남는 것은 돈의 손해만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한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어르신은 그걸 피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간병은 돈이 하게 하고 자식은 자식 노릇만 하게 해야지.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세게 건드렸습니다. 돈을 준비한다는 것이 단순히 내 몸을 돌보기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약해진 날에도 자식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넘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늙어서 지켜야 할 품위 중 하나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저는 통장들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잔액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질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말을 못하게 되는 날, 이 돈은 나를 위해 움직일 수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제 노후 자금의 의미가 다시 달라졌습니다. 돈의 세 번째 자리는 미래를 맞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장 약해지는 날에도 내 뜻이 사라지지 않도록 미리 길을 내두는 자리였습니다. 세 번째 자리를 알고 난 뒤부터 저는 돈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얼마를 모았는지가 먼저 보였는데 이제는 그 돈이 내가 약해졌을 때 어디로 흘러갈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병석 어르신은 어느 날 제게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돈자리만 정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요. 사람 자리도 정해놔야 해요. 그 말은 처음에는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사람 자리를 정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싶었습니다. 그날도 우리는 국밥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어르신은 계산대 옆 낡은 공책을 힐끗 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궁금했던 것을 다시 물었습니다. 저 공책에는 대체 뭘 적으세요? 어르신은 잠시 망설이다가 국밥집 사장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달치 밥값을 미리 적어놓는 장부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 국밥값을 왜 미리 내세요? 그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값만 있는 게 아니요. 그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어르신은 20년도 더 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체국에서 배달 일을 하던 시절 자신이 맡은 구역에 혼자 사는 노인이 한 명 있었다고 했습니다. 반지하 단칸방이었고 우편함에는 늘 고지서와 신문이 꽂혀 있었습니다. 어느 장마철 사흘 동안 우편물이 그대로 쌓여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첫날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습니다. 둘째 날에는 어디 여행이라도 갔겠지 생각했습니다. 셋째 날에도 고지서가 그대로였지만 등기 우편이 없으니 굳이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배달할 집은 많았고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며칠 뒤 이웃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신고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노인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여러 날이 지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그 대목에서 말을 멈췄습니다. 국밥집 안에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났습니다. 경찰이 방을 정리하다가 장판 밑에서 돈을 찾았어요. 고무줄로 묶어놓은 현금과 통장들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합치면 3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에는 물 반 병과 오래된 김치 한 통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그 장면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돈이면 병원에도 갈 수 있었고 사람 하나 불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고 며칠에 한 번이라도 따뜻한 밥을 먹을 수도 있었을 거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그 양반은 돈을 지킨 게 아니야. 돈한테 갇혀 산 거지. 그 한마디가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돈을 남기는 사람을 알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까지 모두 참으며 돈만 지키다 보면 어느 순간 돈이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돈을 위해 존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은 그 노인을 떠올릴 때마다 더 마음 아픈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문 앞을 사흘이나 그냥 지나쳤어요.
그 말 끝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편물은 쌓여 있었고 이상하다는 생각도 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문 앞을 평생 다니며 세상 돌아가는 걸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문 안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건 몰랐지. 저는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떤 후회는 시간이 지난다고 작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늙을수록 더 선명해지는 후회도 있습니다. 어르신은 그 일을 겪고 나서 혼자 사는 노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돈이 부족한 것만이 아니라 아무도 내가 사라진 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 혼자 살게 되었을 때 작은 규칙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같은 국밥집에 와서 밥을 먹는 것, 그리고 국밥집 사장과 약속했습니다. 이틀 연속 자신이 보이지 않으면 아들에게 전화해달라고. 저는 그제야 계산대 옆 장부가 왜 있는지 알았습니다. 한 달치 밥값에는 국밥값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화 한 통 값도 거기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요. 말은 농담처럼 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돈으로 사람을 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흔적을 세상 한구석에 남겨두는 일이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매일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하면 서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매일 확인하라고 하면 처음에는 잘하다가 어느 날부터는 숙제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가는 식당 정해진 요일에 만나는 친구, 아침마다 마주치는 이웃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계는 사람을 덜 외롭게 만듭니다. 사람은 큰 도움보다 작은 반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오늘도 산책 가세요? 라고 묻는 이웃 한 사람. 매주 화요일마다 같은 자리에 앉는 노래교실 친구 한 명. 아침마다 얼굴을 기억해주는 식당 주인.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보이지 않는 나를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제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딸이나 아들이 연락하지 않으면 휴대폰이 하루 종일 울리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에게 폐해 끼치지 않고 혼자 잘 지내는 것이 자식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잘 산다는 것은 아무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내가 사라졌을 때 알아봐 줄 사람 한 명쯤은 삶 속에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복지관 노래교실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회비가 아깝다고 포기했던 곳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두세 명과 근처 카페에서 따뜻한 차도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느 날 제가 감기로 빠졌더니 친구 한 명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오늘 안 보여서 전화했어. 어디 아파? 그 짧은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람은 돈을 남겨서만 보호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주 앉는 자리와 나를 기다리는 사람을 남겨두는 것도 노후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수첩 한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돈의 자리를 정한 뒤에는 내가 나타날 자리도 정해둘 것. 그리고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노후의 품위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담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데서 생긴다는 것을 말입니다. 조병석 어르신에게 돈의 세 번째 자리와 사람의 자리를 배우고 나니 저는 이제 웬만한 준비는 다 들은 줄 알았습니다. 생활비 통장을 따로 두고 목돈은 나누고 큰돈은 쉽게 움직이지 못하게 막고
아플 때 쓸 돈의 길도 만들어두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르신이 제게 마지막 자리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자리는 은행에 있지 않았습니다. 넷째 자리는 종이 한 장이요.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어르신은 안방 문갑 둘째, 서랍에 편지 봉투 하나를 넣어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어느 은행에 무슨 통장이 있는지, 정기예금은 얼마이고 언제 만기인지, 병원비와 요양비를 위해 준비한 서류는 어디에 있는지, 비상금 통장은 무엇인지 차례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런 걸 다 적어두면 위험하지 않아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에는 빗장을 채워놓은 거요. 종이는 열쇠가 아니고 지도요. 그 말이 참 정확했습니다. 지도라는 것은 내가 길을 알기 위해서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없을 때 다른 사람이 헤매지 않도록 남겨두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르신은 아들 현우에게 봉투 안의 내용까지 미리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만 해두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문갑 둘째 서랍을 열어라.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미리 모든 내용을 알려주면 자식 마음에도 괜한 계산이 생길 수 있고,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면 정말 급한 날 온 집안을 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리만 알려주는 게 제일 낫더군.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돈을 숨기는 것과 돈을 지키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모르게 감춰두는 것은 내가 없어진 순간부터 가족에게 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가 다시 생각났습니다. 통장이 어디에 있는지, 보험이 무엇인지, 어느 은행에 돈이 있는지 몰라 석 달 가까이 서류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왜 이것만이라도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을까? 남편이 일부러 저를 힘들게 하려고 숨긴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다음 날도 자기 손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갑자기 사라지는 날을 현실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자꾸 미룹니다. 하지만 미룬 정리는 결국 남아있는 사람이 대신하게 됩니다. 그해 11월 둘째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아침 8시에 국밥집에 갔는데 어르신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얼굴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제도 안 오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틀째였습니다. 사장님은 약속대로 이미 아들 현우 씨에게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국밥을 받아놓고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30분쯤 지나 사장님 전화가 울렸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사장님이 저를 보았습니다. 집안에 쓰러져 계셨대요. 지금 구급차로 병원 가는 중이래요. 두 번째 뇌경색이었습니다. 저도 곧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시술은 잘 끝났고 큰 고비는 넘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저는 어르신 아들 현우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지 않은 하얀 편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문갑 둘째, 서랍의 그 봉투였습니다. 현우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오면서 필요한 돈과 서류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봉투 안에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은행 이름, 정기예금 금액과 만기 날짜, 신탁 관련 서류를 둔 곳, 병원비로 먼저 사용할 비상금 통장, 그리고 어떤 돈부터 써야 하는지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첫 장은 숫자와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둘째 장은 달랐습니다. 거기에는 아들에게 하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정신을 잃었더라도 병원비와 간병비는 전부 자신의 돈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3년 전처럼 아들 이름으로 대출을 받지 말라고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뜻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간병인을 쓰는데 돈을 아끼지 말고 밤에는 집에 가서 쉬어라. 간병은 돈이 하게 하고 너는 아들로 남아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났기 때문입니다. 돈 이야기를 적어둔 종이였는데 결국 그 안에 남아있던 것은 자식을 향한 배려였습니다. 아들이 돈 때문에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자신이 약해진 뒤에도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병원비와 간병비 때문에 망가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현우 씨도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3년 전에는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왜 돈을 이렇게 어렵게 묶어놨나 싶었죠. 그리고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는 당신이 쓰러지는 날까지 준비해 놓은 거였네요. 열흘쯤 지나 어르신은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발음은 조금 느려지고 오른손 힘도 약해졌지만 정신은 맑았습니다. 문병을 갔더니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거보시오. 내 돈이 나보다 먼저 병원에 와 있었지. 저도 웃었지만 마음은 먹먹했습니다. 그 말 뒤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있었습니다. 잘 준비된 돈은 사람이 가장 약해지는 날에도 주인의 뜻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잘 남겨진 말 한 줄은 돈보다 더 오래 가족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자개장 앞에 앉았습니다. 문갑 둘째, 서랍을 비웠습니다.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은행 이름부터 적었습니다. 통장 금액, 예금 만기, 서류 위치, 비상금 통장. 그런데 마지막 줄에 이르자 손이 멈췄습니다. 숫자만 적어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 뒤 저는 천천히 적었습니다. 미연아 동혁아, 엄마 돈 걱정은 하지 마라. 엄마가 다 자리를 정해놨다. 너희는 전화나 자주 해라. 쓰고 나니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졌습니다. 평생 돈을 모으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그 돈의 마지막 자리를 정하는 데 필요한 것은 결국 종이 한 장과 몇 줄의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비로소 알았습니다. 노후의 준비는 내가 오래 사는 것만 준비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없어진 뒤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덜 당황하고 덜 다투고 덜 미안해하도록 길을 남겨주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는 품이었습니다. 제가 자개장 둘째 서랍에 종이 한 장을 넣어두고 나니 이상하게도 통장을 보는 마음이 전과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숫자가 먼저 보였습니다. 얼마가 남았는지, 이자가 얼마나 붙었는지, 혹시 줄어들지는 않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돈이 무엇을 위한 돈인지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오늘을 사는 돈, 쉽게 흔들리지 않게 지켜둘 돈, 내가 아플 때 나를 대신해 움직일 돈, 그리고 내가 말을 못하게 되는 날에도 자식들이 헤매지 않도록 길을 알려주는 돈. 돈에 이름을 붙였을 뿐인데 마음속에서 서로 엉켜있던 걱정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12월이 되자 저는 이틀에 걸쳐 은행 3곳을 다녔습니다. 2억 1천만 원 가운데 2천만 원은 생활비를 위한 오늘 통장에 두었습니다. 유족연금 58만 원이 매달 들어오고 일부 정기예금에서 나오는 이자도 그 통장으로 받게 했습니다. 25일이 되면 저는 속으로 말합니다. 월급 들어오는 날이네. 젊었을 때 남편 월급날을 기다리던 것과는 다르지만 그 말 하나가 참 좋았습니다. 내가 나에게 주는 월급이라고 생각하니 목욕탕을 가거나 친구와 국밥을 먹을 때도 전처럼 죄책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목돈 1억 3,500만 원은 은행 3곳에 나누었습니다. 각각 4,500만 원씩 넣고 만기도 봄, 가을, 그 다음 봄으로 어긋나게 했습니다. 폰뱅킹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체 한도도 낮추고 큰 돈은 바로 움직이지 않게 해 두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불편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망설였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편리함이 언제나 나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천만 원은 제가 판단하기 어려워지는 날을 대비하는 돈으로 따로 준비했습니다. 병원비와 요양비가 필요할 때 제 뜻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절차를 정해두었습니다. 남은 500만 원은 비상금으로 두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제 설명을 듣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자녀분이 데리고 오셔서 정리하시는 분들은 많이 봤는데 혼자 오셔서 이렇게 하나씩 정하시는 분은 드물어요.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 직원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대단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은행 옆자리에서 우연히 들은 한 노인의 말, 국밥집에서 들은 몇 마디, 자식과 돈 때문에 서늘해진 며칠 사기 문자 하나, 병원 복도에서 본 하얀 봉투가 저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설이 되어 아이들이 집에 왔을 때 저는 밥상머리에서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자개장 및 문값 둘째 서랍을 열어라. 딸 미연이가 바로 물었습니다. 거기 뭐가 있는데 그때 동혁이가 누나 말을 막았습니다. 자리만 알려주셨으면 됐지. 미리 다 알려고 하지 마. 저는 아들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병석 어르신이 쓰러진 뒤 현우 씨와 몇 마디를 나누고 돌아오던 날 아들은 프랜차이즈 이전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밤새 계산해보니 무리하게 확장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돈 받아서 가게 키우다가 잘못되면 엄마 병원비까지 제가 없애는 거잖아요. 그건 못하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들에게 돈을 주지 않은 선택이 처음으로 덜 미안해졌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한 달에 2번 같이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5천만 원을 주는 대신 저녁 한 끼를 함께 먹는 약속이 생긴 셈입니다. 그 약속은 돈보다 훨씬 오래 남았습니다. 조병석 어르신도 지난달부터 다시 국밥집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지만 아침 8시면 거의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발음은 조금 느려졌어도 깍두기를 2접시 먹는 것은 여전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제가 먼저 가서 어르신 국밥값을 계산했습니다. 어르신이 알아차리고 물었습니다. 정숙 씨가 왜 냈소?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월급 탔잖아요. 제가 저한테 주는 월급이요. 어르신이 한참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자리를 다 정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가 진짜요. 오늘 통장으로 오늘을 사는 것. 그날 국밥집 창문으로 겨울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따뜻한 국물을 한 숟갈 떠먹으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우리는 노후를 준비한다고 말하면서 미래만 보고 살았습니다. 아플 날, 돈 떨어질 날, 자식에게 폐가 될 날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지키는 가장 좋은 준비가 오늘을 희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돈은 미래 자리에 앉히고 오늘의 돈은 오늘을 살게 하는 것. 그렇게 해야 사람도 돈도 서로를 덜 원망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 돈의 목적을 내가 정하고 자식에게 사랑을 증명하려고 흔들리지 않고 내가 약해질 날을 겁내기만 하지 않고 미리 준비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채 내 자리를 지키고 사는 것. 그게 후반부 인생에서 돈보다 더 큰 재산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밤에 통장을 몇 번씩 확인하지 않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것이 무섭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돈이 줄어도 되는 돈이고 어느 돈은 끝까지 지켜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돈을 지키려다 오늘의 삶까지 잃는 것보다
각자의 자리에 앉혀놓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돈은 마지막까지 움켜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사람답게 살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밤 이야기를 아주 천천히 내려놓아 보겠습니다. 우리는 돈을 오래 모으는 법은 배웠지만 늙어서 그 돈을 어떻게 나누어 앉혀야 하는지는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돈이 있어도 불안했고 자식이 돈 이야기를 꺼내면 사랑과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렸으며 혹시 내가 갑자기 아프면 이 돈을 누가 어떻게 쓸지 몰라 마음 한편이 늘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돈이 같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돈은 오늘을 살게 두어야 합니다. 밥 한 끼 친구와 차 한 잔 몸을 돌보는 작은 지출까지 죄처럼 여기지 않아도 됩니다. 오래 지켜야 할 돈은 조금 불편하게 두어도 괜찮습니다. 급한 마음이 생긴 순간 바로 움직이지 않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불편함은 때로 나를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내가 약해졌을 때 필요한 돈은 미리 길을 내어두면 됩니다. 나 대신 자식이 빚을 지고 형제끼리 병원비 때문에 서운해지는 일을 줄일 수 있다면 그것 역시 사랑의 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돈의 위치를 알려주는 종이 한 장도 남겨둘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식에게 미리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없는 날에도 길을 찾을 수 있게 자리 하나만 알려주면 됩니다.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의 자리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는 삶과 혼자 살아도 서로의 안부를 알아보는 삶은 다릅니다. 매일 가는 식당 하나, 정해진 날 만나는 친구 하나, 내가 보이지 않으면 궁금해할 사람 하나면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돈 때문에 불안했던 것은 욕심이 많아서만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것이 많았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스스로 책임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도 됩니다. 모든 것을 자식에게 줄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을 혼자 끌어안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킬 돈은 지키고 쓸 돈은 쓰고 돈 받을 길은 미리 만들고 사람과의 연결은 남겨두면 됩니다. 그렇게 살면 돈이 조금 줄어도 품위는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계는 더 분명해지고 마음은 더 차분해집니다. 후반부 인생에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통장 숫자만이 아닙니다. 내 선택권, 내 평안, 내 관계,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마음입니다. 오늘 밤만큼은 통장을 생각하며 뒤척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돈에도 자리가 생길 수 있고 당신의 마음에도 다시 편안한 자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